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고리타분한 주제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도덕이요. 예, 경제의 속살에서 웬 도덕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도덕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옥이 있고 예. 충정로에 또 사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입사할 때는 광화문 사옥이 없는 시절이어서 충정로 사옥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예. 하루 2시간밖에 못 자던 수습 시절을 거기서 보내서 그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서 5분씩 쪽잠을 잤던 기억도 있고요. 아이고 세상에. 예. 씻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충정로 사옥 안에 들어가 본 건 최소 12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광화문 사옥에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소유한 물에 매우 오랜만에 들어가 본 거죠. 네. 아니 근데 동아일보가 돈이 많나 봐요. 광화문에, 충정로에. 네, 사옥이 중심부에 두 개 있죠. 예. 사실 이 얘기 나오니까 그 여담입니다만 IMF가 터지고 그 2000년에 광화문 사옥을 지었거든요. 밀레니엄을 열면서 광화문 사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예. 충정로 사옥이 빠져야 되잖아요. 충정로 사옥에 있던 편집국이 광화문으로 옮겨오는 건데. 아, 그때 그 신문사 본사가 다 충정로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충정로가 빠지면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건데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IMF 막 터지고 너무 경제가 안 좋았을 때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요. 맞습니다. 예. 그때 노무현 장관 시절에 해수부가 그리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대중 정부 하에서 동아일보가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네. 그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빌 뻔했었는데도요. 그런데도 나중에 세무조사 사태가 나고 그렇게 정부를 갈구다가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약간 배은망덕하죠, 그런 부분은요. 그 건물에 가게 된 이유는 동아프린테크라는 회사의 노조에서 강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건물 지하 5층에 보면 인쇄기 윤전기가 있고 프린테크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아프린테크면은 동아일보 계열입니까? 네, 계열사죠. 과거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프린테크는 동아일보 인쇄를 담당하는 자회사인데 본사 동아일보 노조는 되게 삐리리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강합니다. 맞아요. 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고 언제나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투쟁을 해온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이죠. 예. 여담이지만 노동자의 힘이라는 건요. 달리는 기업을 멈출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철도 노조가 왜 강하냐면 철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사들이 전부 철도 노조원이거든요. 예. 따라서 파업을 하면 기차는 달릴 수 없죠. 이 힘이 노조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브리핑에서 방송을 하셨던 정호희 문자당 대표께서 과거 물류 노동자들 파업을 이끄실 때 구호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그렇죠. 이 멈추는 힘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걸 정호희 대표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거죠. 원래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는 건 압도적으로 자본이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중에 제일 강력한 노동자의 권리가 단체 행동권, 즉 파업을 하는 건데 파업을 해서 달리는 기계를 멈출 수 있다면 이 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힘이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전체 노동자 노조의 힘이 너무 강력해지거든요. 신문사에서 인쇄노조가 강력한 이유도 이 멈출 수 있는 힘이 노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편집국 기자들이 파업을 해도
신문은 나옵니다. 연합뉴스 긁어서 뭐 일본말로 우라카이 한다고 하죠. 어떻게든 기사 넣어서 신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대책이 없네요. 예. 예, 윤전기 안 들어가면 신문이 안 찍히는 거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쇄 노동자들이 늘 강력했고 역사에서 늘 당당했고 매우 진보적입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분들도 동아일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자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프린테크라는 회사가 그때 생긴 거죠.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찬스가 온 거죠. 이걸 빌미로 자회사를 세워서 인쇄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998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회사가 뭘 하자고 하면 어이구 회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인쇄자회사 세우신다고요. 당장 세우셔야죠. 쟤들 쫓아내야죠. 이래서 이 회사가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노조는 제일 소중한 노동자의 힘을 너무 쉽게 자본가들에게 내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뼈아픈 실수였는데 1998년 동아일보 노조는 그렇게 안심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가보니 여전히 인쇄 노조는 당당한 분들이었고 노동자들의 기회가 충만했습니다. 여전히 굳건하셔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됐고요. 예. 네, 동아일보 본사 노조가 망가져가는 와중에 당당히 노동자들로서 버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그 동아일보 신문을 인수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제 인쇄 부수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동아일보가 200만 부를 찍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50만 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동아일보만 찍는 게 아니고 18개 신문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8개 신문이라면 어떤? 예, 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신문들까지 해서 하여튼 뭐 몇천 부, 몇만 부 찍는 곳까지 그걸 다 받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 이름 들어보면 모르는 신문들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수가 줄어든 걸 워낙 기계가 비싸니까 놀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임피디님께서도 뭐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지만 이 인쇄신문이라는 것에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와요. 예. 200만 부 찍던 신문이 20년 만에 50만 부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예.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1998년 동아일보 노조가 인쇄 파트를 내주면서 노조로서 중요한 동력을 잃어버렸다면 네. 그 회사 노조가 노조로서 완전히 박살이 난 때는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2007년 3월에 그만뒀는데요. 예. 그만둔 그 해의 연말에 노사 단협 이야기를 듣고 아이구야 여긴 진짜 이제 동아일보 노조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일보 노조는 전통적으로 편집국 기자들 중 위원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고해 동아일보 노조가 노동자들을 완벽하게 분열시키는 안을 들고 단협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편집국 기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야 대학에는 교수와 교직원이 구분돼 있는 거고 병원에는 의사와 다른 직원들이 나뉘어 있는 거다. 따라서 당연히 신문사도 기자와 다른 직종의 처우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우리는 의사나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노동자들은 따까리다.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이나 중앙에 비해서 기자들 처우가 많이 뒤처져 있었거든요. 이걸 극복하겠다고 노조가 어떤 안을 내세우냐면 기자들의 수당이나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대신 광고국, 판매국 노동자들의 수당을 깎아버리자 이런 주장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 이제 분열시키려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회사를 나왔지만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로 동아일보 노조는 완전히 끝났다는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편집국에서는 좋아했죠. 예. 그리고 회사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릴 텐데요. 노조가 노동자들을 스스로 분열시키면 그 노조는 끝나는 겁니다. 예, 보통 저런 분열안은 회사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4분 오열시켜야 관리가 용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조는 회사가 분열안을 가져오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가 노조 스스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안을 들고 나갔으니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 거죠. 회사는 신납니다. 이건 완전히 불감청 고소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노조가 들고 온 겁니다. 잽싸게 광고국, 판매국, 수당 깎아버리고 편집국 기자들을 회사의 귀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면 다음에 어떤 투쟁을 벌일 때 노동자들이 단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국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편집국 새끼들 지들만 중요하다고 수당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왜 쟤들하고 연대를 해?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연대가 깨지는 순간 백정백패입니다. 이건 노동운동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게 했으니 그때부터 동아일보 노조는 노조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인 도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도덕이란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옳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합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엠은 이걸 협동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 인간 사회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그럼 바로 인류가 모여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초원에서 사는 여러 동물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엄청 나약한 존재거든요. 예.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해도 성공률도 떨어지죠. 그래서 인류는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보엠의 견해로는 대략 25만 년 전쯤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하고 함께 사냥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공동작업으로 사냥으로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나홀로 사냥을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협동의 성과를 평등하게 나눈다는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에서 힘센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물건을 내가 다 갖겠다고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원들은 힘을 합쳐서 그 강자를 제압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도덕이니까요. 강자가 독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협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사바나에서 가장 약한 동물 중 하나였던 인류는 이 협동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협동과 평등은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될 중요한 도덕이라는 게 보엠 교수의 설명입니다. 보엠의 견해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힘이 약한 일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그들의 결집된 의지를 강자에게 강요한다. 일반 구성원들은 강자들이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기와 도덕률을 설정함으로써 평등주의를 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 평등과 협동이라는 보엠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엠이라는 한 인류학자의 견해일 뿐이지 그걸 왜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느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엠 교수의 연구는 읽어보면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짜로 수많은 인류학적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가 훌륭해도 나는 평등과 협동이 도덕이라는 말을 믿지 않겠어. 보엠은 이상한 학자야. 뭐 이래버리면 설득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보엠 교수의 주장이었던 평등과 협동이 인류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일까요? 라는 질문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놀라운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요. 최신 인류학이라는 시카고 대학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논문 제목이 협력은 좋은 것인가? 60개 공동체에서의 협력 도덕성 이론 테스트입니다. 이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60개의 민족 문화를 조사한 겁니다. 이 60개의 지도를 보면 전 대륙에 고루 퍼져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개 민족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분류해냅니다. 그랬더니 도덕에 관련한 60만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0만 개 단어를 다시 분류를 합니다. 어떤 민족은 이걸 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민족은 그걸 도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쭉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것들은 다 제거를 했더니 7가지가 남습니다. 이 말은 이 7가지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 7가지가 뭐냐? 첫째, 가족을 돕는다. 둘째, 소속 집단을 돕는다. 셋째,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갚는다. 넷째, 용기는 늘 옳다. 다섯째, 윗사람을 따른다. 여섯째, 자원을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나눈다. 일곱째, 타인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60개 민족 문화에서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거부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만국 공통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모든 인류가 도덕이라고 생각했던 이 7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협동이라는 겁니다. 가족과 소속 집단을 돕고 호의를 베풀면 서로 이롭도록 일을 조정하고 공평하게 차원을 나누고 이게 바로 협동이라는 한 단어로 모두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앰의 주장, 사바나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 하나였던 인류가 협동과 평등을 기치로 도덕을 만들어 왔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은 바로 평등에 기반한 협동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회를 둘러봐도 이기심이나 경쟁이나 남을 짓밟는 것, 군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덕이라고 인정받은 때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그런 것을 도덕이라고 인정한 사회도 단언컨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을 짓밟으라고 가르치죠. 도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앰 교수의 개념대로 25만 년 전에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 25만 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인류 역사상 도덕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지구적인 7가지 도덕 중에 둘째, 소속 집단을 돕는다. 여섯째,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나눈다. 이게 있었죠. 예. 제가 아까 동아일보 기자들이 노조에서 보여준 태도를 상기해 보십시오. 도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돕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동료 노동자들을 내쳤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동아일보 기자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자본은 심지어 그걸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연구팀은 협동이야말로 인류가 지켜온 가장 중요한 도덕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보앰 교수는 평등을 위한 협동이 인류 도덕의 바탕이 됐다고 설파를 하죠.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년 지켜온 인류의 도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 도덕적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돕고 연대하는 것들이 강하게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덕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동아일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어떠세요? 글쎄요. 네, 많이 아쉽죠. 왜 아쉽냐면 잘해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 안에 우리의 노력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회사를 바꾸고 싶었고 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냥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면 끝나는데 그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싸웠던 그 추억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노조가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 네. 네. 아니 이현배 기자님, 네. 뭐 지금이라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무너졌다고 봐야죠.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동아일보에서 어디서든 간에요. 모든 투쟁의 시작은 송곳 같은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시절에는 송곳 같은 리더가 한 두세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요. 지금은 이제 다 나왔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리더가 없다면 조직이 받쳐줘야 되는데 노조는 스스로 저렇게 무너져 버렸고요. 연대의 기치를 다 버렸고요. 이제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혹시 윤영찬이라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윤영찬 선배, 양기대 선배 이런 사람들이 리더였었죠. 네.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네. 김순덕 선배는 안 됩니까? 네. 정말. 그 사람 이야기 이름 들으니까 또 빡치네요. 이렇게 웃길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름으로 웃기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좀 그 동아투이 무너지고. 네. 그래도 나중에 김중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네. 이 동아일보에서 네. 박종철 특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희게 있는 선배들이 있었으니 그 네. 정신까지 다 죽겠는가 보고 들은 바도 있고 네. 그 문화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구제불능입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안에서 매우 갈등이 많았고 피 튀기게 싸웠는데 그때 이미 서서히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격화된다는 건 결국 패배하면 동아일보를 좀 바꾸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패배하고 나면 회사는 그제서야 이제 저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말이 맞았죠. 저희가 뚝심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했고 끝까지 잘 싸우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졌고 우리는 다 나왔고 이제 동아일보는 역사에서 저물어 버렸죠. 그리고 동아일보에는 지난번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정한 이런 사람들만 남고 참. 아닌데 어떻게 지금 그래도 저쪽에 한 명도 없을까요? 설마 한 명도 없을까요? 사람이야 찾아보면 있고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번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더 나서서 싸우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이한배 기자님 제가 그냥 연결된 김에 궁금해서 그런데 그 동아투이 선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나름대로 좀 생각 좀 있다는 그 동아일보 기자들이 있었을 때. 당연히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투이 문제를 못 푸니까 동아일보가요. 사실은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되고 동아투이는 돈을 물어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아투이 선배들의 명예를 복귀시키는 순간 그 잘못이 사주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못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동아투이 선배들 진짜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회사가 명예를 복원시켰어야 했고 제일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주가 그 문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아투이 선배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불행하셨던 분들 너무 많고요. 그래요. 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둡고 그런데 혹시 동아일보 현재 재직 중인 기자 중에서 우리 이한배 기자님 방송 들었다는 분 없으세요? 없죠. 한 명도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뭐하러 듣겠습니까? 동아일보에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 아플걸. 아이고. 혹시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살짝 연락 주십시오. 근데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